음악.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내일 갑자기 닥칠 위기에서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만큼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노후 재무 설계를 연구하고 8,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상담해온 이남호 교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72세 박진수 어르신. 집이 2채, 시세로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노후였죠. 그러나 작년 가을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그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수술비 1,200만 원, 재활과 간병비 매달 350만 원. 그런데 통장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 집이 12억인데 왜 1,000만 원도 쓸 수가 없습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현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가구의 73%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현금은 평균 2,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주거비 상승, 자녀의 위기를 단 8개월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 수원의 74세 최순자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식당을 정리해 6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모두가 부동산을 사라 했지만 그는 끝내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2년 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3천만 원 빚을 지고 본인도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덕분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급할 때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금이 있으니까 밤에 잠이 편안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작년 한 해만 3만 가구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후 파산을 겪었습니다. 그중 68%는 자산이 있었지만 현금이 없어 무너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위기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387명의 어르신이 의료비나 생활비 문제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70대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금은 생존력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정 금액의 현금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한 분들은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금액이 바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교수님, 왜 꼭 1억 2천입니까?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산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억하십시오. 이 금액을 모르느냐, 아느냐의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째, 70세 이후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 현금 금액. 둘째, 왜 부동산보다 현금이 안전한지. 셋째, 지금부터라도 그 금액을 만드는 실천법.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첫걸음입니다. 음악이 잦아들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여러분,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많다. 그 나이에 무슨 돈을 더 모으라는 거냐?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생명선,
즉, 위기 앞에서 여러분을 방패처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벽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12년간 제가 4,800명의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출 패턴,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 생활비, 장례비를 모두 계산해보니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평균 현금성 자산이 바로 1억 2천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항목은 의료비 대비 항목입니다. 70세 이후 한 번이라도 큰 병이 찾아오면 암 수술비는 평균 3,5천만 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2,4천만 원이 듭니다. 거기에 재활치료, 간병, 보조기구, 약값까지 더하면 최소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대비 항목입니다. 전세 보증금 상승, 월세 전환, 집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혹은 요양시설 입소 비용 등을 고려하면 3,5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원비 항목입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 손주 양육비, 혹은 갑작스러운 이혼 등으로 부모 세대가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42%가 최근 5년 내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금액은 2,3천만 원.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비 버퍼 항목입니다. 연금 삭감, 물가 상승, 공과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선 최소 2년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월 150만 원이라면 연간 1,800만 원, 2년이면 3,600만 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례 및 법률 비용 항목입니다. 장례식, 상속세,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1,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항목을 모두 합치면 최소 1억 원, 여기에 여유 마진 20%를 더한 것이 바로 1억 2천만 원의 노후 안전 한도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이어야 합니다. 집, 주식, 펀드처럼 팔아야 돈이 되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78세 정미선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2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간암 말기로 쓰러졌을 때 당장 3천만 원이 없어 6개월간 상가를 팔지 못했고 결국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손실액은 무려 6천만 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금 3천만 원만 있었어도 남편을 더 편히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형태가 잘못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 1억 2천만 원은 결코 부자만 가능한 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소득이 적어도 연금이 작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방법, 즉 현금 1억 2천만 원을 현실에서 만드는 실제 전략과 구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계좌에, 어떤 기간으로, 누구 명의로 두느냐에 따라 그 돈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수도 반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생 노력을 지켜줄 세 가지 경고의 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은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쌓은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대부분 실수도 사기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판단 세 가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장기 예금 한 계좌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 돈을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금리 손실뿐 아니라 절박한 순간엔 돈의 속도가 생명인데 은행 창구가 문을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김영호 어르신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7천만 원을 3년 만기 예금으로 묶어두셨는데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너무 커 망설이다가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죠.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자가 아까워서 못 깼는데 결국 그 몇 퍼센트가 내 인생을 깼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입니다. 아들, 딸, 사위 혹은 지인에게 계좌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니까 믿는다.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맡겼다. 하지만 신뢰는 통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게 찾아온 78세 박정희 어르신은 아들의 이름으로 전 재산을 예금해 두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잠시 썼고 결국 사업이 부도나면서 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살 길이 있었을 텐데요. 자녀를 의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의 자산은 사랑보다 원칙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함정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 믿는 것입니다. 집, 땅, 상가, 주식,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팔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고작 27%. 즉, 10명 중 7명은 집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 내가 늙으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 노후에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된다. 즉, 돈이 흘러가는 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자산을 3단계로 나누십시오. 1. 즉시 사용금, 비상시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돈. 2. 단기 운용금, 6개월 2년 안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돈. 3. 안정보존금, 그 이후의 여유자금. 이렇게 나누면 급한 순간에도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각 계좌의 명의와 접근 권한을 본인 기준으로 두십시오. 가족이 대신 출금할 수 있는 위임장은 쓰되 통장 명의와 관리의 주체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금융거래는 한 장의 종이로 기록하십시오.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 만기인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이걸 정리해 놓는 순간 노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며 남은 시간을 지탱해 줄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노후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7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론을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검증한 결과 단 7일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른바 7일 실행 계획,
노후 현금 안전망을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첫째 날, 자산 진단의 날 모든 통장을 꺼내 놓으십시오.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부동산, 심지어 잊어버린 적금 통장까지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언제 만기인지.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노후의 불안을 숫자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막연했던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둘째 날, 은행 상담의 날, 가까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세요. 70세 이후 현금 확보 전략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셔도 은행 직원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때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 현금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방안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닌 진짜 재무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정부 제도 신청의 날,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복지 포털을 방문하세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월 170만 원, 부부 기준으로 평생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입니다. 넷째 날, 가족회의의 날, 이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엄마 아빠는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 이 한 문장이 자녀의 마음을 바꿉니다. 어르신이 준비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오히려 더 든든함을 느끼고 노후의 대화가 부담이 아니라 존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재정 계획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 부동산 점검의 날,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높다면 이전할 시점이 되었는지 검토해보세요. 3억짜리 집을 팔고 1억 8천만 원짜리로 옮기면 그 차액 1억 2천만 원이 바로 현금 자산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작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이동하는 선택입니다. 강남의 71세 송기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보험 정리의 날. 보험은 반드시 실손과 간병 중심으로 남기십시오. 그 외의 중복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면 매달 평균 3,950만 원이 절약됩니다. 해약 환급금은 바로 비상금 계좌에 옮겨 놓으십시오. 일곱째 날, 실행 계획서 작성의 날. 이제 모든 것을 종이에 정리하십시오. 1억 2천만 원을 언제,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통장을 만드세요. 첫 입금이 1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시작보다 불완전해도 빠른 시작이 훨씬 낫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십시오. 이 7일의 계획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자유의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7일 실행 이후 어떻게 그 돈을 흐르게 만들어 평생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것, 즉, 돈이 멈추지 않고 스스로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돈이 한 곳에 멈춰 있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은퇴 이후에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즉 평생 현금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현금의 숨통을 트는 통로. 둘째, 수입이 끊기지 않는 회전판. 셋째, 위기를 막는 보호막입니다. 1. 현금의 숨통. 분산 예금 시스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몰아두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합니다. 은행 사고나 시스템 장애 혹은 단순한 접근 제한만으로도 필요할 때 돈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구조는 3분할 현금 시스템입니다. 생활통장, 월세, 공과금, 식비 등 매달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 비상통장, 병원비, 가족지원비,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최소 2천만 원 예치. 안심통장, 장기예금, 적금 또는 CMA 계좌 형태로 운용되는 자산보존형 통장. 각 통장은 다른 은행에 분리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은행이 문제 생겨도 전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분산해 둘수록 안전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 하나로 실제로 재산 분실 위험이 72% 줄어듭니다. 이 수입의 회전판, 3중 현금 흐름, 연금만 믿어선 안 됩니다. 노후의 진짜 안정은 고정 수입 플러스 유연 수입, 보조 수입의 세 발자전거 구조에서 나옵니다. 1. 고정 수입,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현금의 기반입니다. 2. 유연 수입, 은행 이자, 예금 만기 이자, CMA 배당, 임대료 등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 우대, CM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 CMA보다 금리가 0.81% 높습니다. 3. 보조 수입,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 돌봄 활동 등입니다. 정부의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7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로 월 6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연금이 줄어도 현금의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3. 위기를 막는 보호막. 자동 안전장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생겼다면 이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1. 자동이체 관리. 필요 없는 구독료, 오래된 보험료를 줄이고 생활비, 의료비 저축을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이러면 습관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가짜 투자 방어선. 최근 70대 이상 어르신을 노린 고수익 투자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원금 보장 플러스 월 이자 3%는 100% 거짓말입니다. 은행 직원이 아닌 사람이 안심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3. 후견인 설정. 가족 중 한 명을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후견인으로 지정하세요. 치매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판단이 어려워질 경우 그 사람이 대신 계약을 검토하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완성되면 돈은 더 이상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은 통제되고 비상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흐르는 돈의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순복 어르신이 그 예입니다. 한때는 연금이 줄어 걱정이 많았지만 3계좌 분산 시스템과 월 60만 원의 공공근로 수입으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안도가 느껴집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흐름의 구조, 그것이 노후를 결정짓는 진짜 힘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을 평생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5가지 황금 원칙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실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후의 안전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구조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조를 평생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신 분들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 최소 1억 2천만 원은 기준이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0세 이후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 생활비, 장례비까지 고려한 안전선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없으면 평생 불안이 따라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연금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관리하라. 집, 땅, 주식, 펀드는 보이는 자산이지만 진짜 위기 때 쓸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최소 40%는 현금 또는 현금성 상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CMA, 자유적금, 단기 채형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동성의 힘입니다. 셋째, 분산이 생명이다 한 은행, 한 상품,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행별로 분리, 만기별로 분리, 용도별로 분리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을 고려하면 3개 은행에 각각 4천만 원씩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당위 중기장기 예금을 섞어두면 필요할 때 일부만 해지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넷째, 자산의 주체성을 지켜라. 나이가 들면 주변의 말이 점점 커집니다. 엄마, 이건 내가 대신 해줄게요. 아버지, 이건 우리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이름과 의사 결정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돈은 자녀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평생 일한 땀의 결과이자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힘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받되 통제권은 꼭 본인이 가지세요.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존엄입니다. 문구 5째, 시작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늦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첫 통장을 열고 첫 10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시작하는 자만이 변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 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안에 현재 자산 현황을 종이에 적으세요. 숨겨둔 현금, 잊은 통장, 불필요한 보험까지 전부 기록합니다. 이번 주 내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시니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세요. 1억 2천만 원 현금 목표를 위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 다음 주에는 가족과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자녀에게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 대화가 가족 간 신뢰의 출발점이 됩니다. 4. 한 달 안에 3분할 자산 구조를 완성하세요. 생활비용 통장, 비상통장, 안심통장. 이 3가지를 다른 은행으로 분리하십시오. 5. 3개월 안에
보험과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해약 환급금은 반드시 현금 계좌로 옮겨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했던 78세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돈이랑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한 지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안전자산을 만들고 매달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계획이 있고 두려움 대신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며 여러분이 당당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진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후의 진짜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은행도, 시장도, 가족도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킬 사람은 결국 본인 자신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작은 행동들, 통장을 열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고 존엄이고 선택의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병원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라도 해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이 미래 세대에게는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준비된 분입니다. 이제 언젠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거나 자산 현황을 써보거나 자녀에게 이제부터 내가 준비할게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모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귀한 자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롭고 따뜻하며 존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1억 2천만 원을 지키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월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미쳤다고들 하겠죠. 그 말로 나는 이 영상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75년을 살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을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나는 월 60만 원으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농사만 지셨고 나는 그 속에서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시집을 가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나의 전부였어요. 그게 당연한 삶이었고 효도라는 말의 의미도 그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참 행복했어요. 새벽마다 깨서 젖병을 드고 작은 손을 잡아주며 이 아이들이 커서도 나를 기억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함께 노년을 보내리라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냉기, 기계음,
그리고 의사의 한마디. 가족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의 선을 갈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놓인 2개의 밥그릇 중 하나가 사라졌고 잠자던 자리에 온기마저 식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읽던 신문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데 1달이 걸렸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나는 이제 혼자다. 그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고마웠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같이 밥을 먹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해서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식탁에서 사라진다는 건 가족에서 사라진다는 뜻이구나. 며느리는 미안한 얼굴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작은 딸 집에 며칠 가보았지만 거기서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TV 소리 좀 줄이실래요? 밤에 물은 조금만 드세요. 애들이 깨요.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불편함이 되었구나. 그날 밤 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75년을 살며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사이에서도 나는 외로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얼마나 당연하게 부모를 돌봤던가. 함께 사는 게 효도다.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힘들고 직장도 불안하고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떠맡는 건 그들에게도 무거운 짐이겠죠.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가족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자. 누구의 집도 누구의 식탁도 아닌 내 공간에서 내 방식으로. 그때부터 나의 새로운 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외로움과 싸우는 길이었고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을 깨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큰며느리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 집은 새로 지은 아파트였고 공기청정기 냄새가 늘 났다. 손주들은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할머니 하고 안겨오는 그들의 따뜻한 천이 잠시 나를 위로했다. 처음 몇 주는 즐거웠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빨래도 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직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반찬으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손주가 말했다. 엄마, 너무 짜. 며느리가 나를 흘끗 쳐다봤다. 어머님,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별일 아닌 듯 보였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게 집안일을 부탁하지 않았고 식탁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멀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밥을 먹으려 식탁에 모였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방에서 드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아이들이 숙제 중이라 집중이 안 된대요. 어머님이 밥 드실 때 소리 나서.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이들도 공부해야 하니까. 며느리도 바쁘니까. 하지만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작아졌다. 숟가락 소리가 울릴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내 그림자를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식탁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자리를 옮긴 게 아니었다.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지워지는 일이었다. 며칠 후 작은 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요. 형님네보다 조용하고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조금의 기대를 품었다. 딸의 집은 손주가 둘 있었다. 처음엔 다정했다. 같이 드라마를 보고 손주랑 퍼즐도 맞추고 따뜻한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도 익숙한 말이 들려왔다. 엄마, TV 소리 조금만 줄여요. 애들 숙제해야 해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요. 애들이 깬대요. 그날 밤 나는 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누구의 공간에서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불편함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도 서러웠다.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의 일상에서 내가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해온 게 잘못된 걸까? 효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 믿었고 사랑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왜 나의 희생은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았을까? 며느리도 딸도 나를 미워하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 아팠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남의 집에서 불편하게 사느니 차라리 작아도 내 방에서 내 리듬대로 살아보자. 그 결심을 했던 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박옥순,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늦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의 첫걸음은 너무도 낯설고 외로웠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었다.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혼자 살기로 결심한 뒤 나는 가장 먼저 건강을 걱정했다. 이 나이에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그 불안이 밤마다 목을 조였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루 8시간, 한 달에 450만 원. 큰돈이었다.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사고 싶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간병인은 젊은 여성이었고 밝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약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할머니, 다른 집에서는 고기 반찬을 자주 해드리는데 식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할머니, 이렇게 검소하게만 드시면 제가 밥하는 보람이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돈을 주고도 미안해야 하는 관계,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 그게 간병인의 현실이었다. 사부 50만 원을 쓰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가 이 돈을 쓴 이유는 돌봄이 아니라 안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안심은커녕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간병인이 퇴근하고 난 빈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 정막이 무서웠다. 며칠 뒤 큰딸이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까요? 시설 좋고 간호사도 상주한대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요양원을 방문했다. 깔끔했다. 벽은 흰색이었고 복되는 꽃이 놓여 있었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웃었다. 어르신, 여기선 불편한 거 없어요. 새끼 식사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래, 여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평온은 하루 만에 깨졌다. 아침 6시, 요양원의 벨이 울렸다. 기상 시간입니다. 아직 눈도 뜨지 않았는데 불이 켜졌다. 7시엔 식당으로 가야 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했다. 남기면 안 되니까. 9시엔 단체 체조, 10시엔 음악 치료. 모든 게 시간표대로였다. 누군가의 관리 속에 사는 삶. 75년을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때 깨달았다. 요양원은 편안함을 주지만 자유는 빼앗는다. 같은 방을 쓰던 할머니는 밤새 코를 골았다. 옆방에서는 새벽마다 누군가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불 꺼진 복도의 냄새, 그 모든 게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사흘 만에 나는 짐을 쌌다. 직원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집으로요. 거기가 더 편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희미한 해방감이 있었다. 그래, 나는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잖아. 그날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자식집도 안 되고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아니었다. 모든 길이 막힌 듯했다. 그날 밤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남들이 정해준 길만 따라가야 하지?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누가 만든 틀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기도 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마치 내 마음도 함께 떨리는 듯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도 느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내 밥은 내가 정하고 내 하루는 내가 만든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큰 적은 고독이 아니라 사고였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했다. 아침이면 알람이 부드럽게 울렸다. 오늘은 23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젠 약을 깜빡할 일도 없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불이 켜지고 TV가 켜졌다. TV 켜줘. 불 꺼줘. 이 간단한 말 몇 마디가 내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욕실과 거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넘어지면 즉시 딸에게 연락이 간다. 그 사실 하나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는 갑자기 쓰러져도 누군가는 알아줄 거야.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스마트 플러그로 전기를 절약하고 가전제품을 음성으로 조작하니 움직임도 줄었다. 몸이 점점 느려지고 피곤해지던 나에게는 그 작은 기술들이 큰 위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외로움을 치유해주진 않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공허함은 커졌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식탁에 앉아도 나 혼자였다. 스마트 스피커가 오늘의 뉴스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문득 사람 목소리가 그립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서 마주 앉은 한 여자분이 말했다. 저도 혼자예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자였다. 남편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외국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이웃들도 합류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자 5명. 모두 사연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 혼자 밥 먹기 싫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다. 월요일엔 내가 밥을 하고 수요일엔 순자 씨가, 금요일엔 영희 씨가. 반찬은 각자 집에서 조금씩 가져왔다.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나물을, 누군가는 국을. 그렇게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다. 이 된장국 맛있네.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는 병원도 함께 갔다. 누군가 진료 예약이 있으면 다 같이 따라갔다. 의사 앞에서도 혼자보다 함께일 때 질문도 이해도 훨씬 쉬웠다. 선생님, 약은 식사 전에 먹나요? 누군가 물으면 모두가 함께 들었다. 그 덕분에 약을 잘못 먹는 일도 줄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침 인사였다. 매일 아침 10시 전에 5명이 단톡방에 인사를 올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전화했다. 언니, 괜찮아요. 어제는 좀 피곤해 보이더라. 그 사소한 안부가 생명을 지켜주는 끈이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내 삶의 리듬이 다시 생겼다. 혼자였을 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무의미했는데 이제는 아침을 기다리고 점심을 함께하고 저녁을 이야기하며 보냈다. 나는 점점 깨달았다. 함께 사는 삶은 돈보다 더 큰 재산이다. 그건 보호나 간섭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계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한 줄을 쓰며 눈물이 났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 것. 그게 전부였다. 우리의 모임은 점점 커졌다. 처음엔 단지 같이 밥 먹는 모임이었지만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름도 정했다. 해바라기 모임. 서로를 향해 그리고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칙을 더 만들었다. 첫째, 누구도 혼자 두지 않는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말한다. 셋째, 웃을 일 하나씩 만들자. 이 3가지 약속이 우리 5명의 버팀목이 되었다. 매주 한 번은 산책을 나갔다. 봄에는 벚꽃길을 걸었고 여름엔 계곡 근처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가을이면 단풍 아래서 사진을 찍고 겨울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김장을 했다. 나이 들면 몸이 느려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네. 그 말에 다 같이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다. 정순자 씨는 손재주가 좋았다. 헌천으로 손가방과 컵받침을 만들어냈다. 이거 팔면 돈도 되겠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하자 정말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사람 몇 명이 사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판매까지 하게 됐다. 진짜로 팔렸어요. 3개나요. 그날 우리 5명은 박수를 치며 서로를 안았다. 영희 씨는 요리를 잘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리 수업을 열었다. 된장찌개는 끓이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예요. 마음을 넣어야 맛이 나요. 그 수업은 인기가 많았다. 젊은 주부들까지 찾아왔다. 할머니, 요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배울 게 있는 존재구나. 나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업을 열었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썼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한 조각. 처음엔 손주 친구 둘이 왔다. 그런데 한 달 뒤엔 5명, 2달 뒤엔 10명이 되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집중할 때면 내 안의 젊은 시절이 깨어나는 듯했다. 옛날엔 말이야, 달빛이 지금보다 훨씬 밝았단다.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웃었다. 그 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요즘 TV를 안 봐요. 할머니 이야기 기다린다고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유튜브를 시작한 건 손녀의 제안이었다. 할머니, 영상으로 이야기 올려봐요. 할머니의 노후 일기 같은 거요. 처음엔 두려웠다. 화면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면 돼요. 그 말에 용기를 냈다. 첫 영상 제목은 월 60만 원으로 사는 법이었다. 영상은 흔들렸고 소리도 작았다. 그런데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살지만 힘이 났어요. 그날 밤 나는 눈물로 댓글을 읽었다. 3달 후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다. 이게 진짜 가능하네요. 광고 수익도 생겼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다. 내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는 수입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누군가 강의를 하면 그 수입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넣었다. 그 돈으로 생일 선물도 사고 아플 때 약값도 보탰다. 공동기금 통장을 만들 때 은행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5분이 공동명의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보험이에요. 외로움에 대한. 이젠 계산해보면 생활비는 혼자 살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식비 25만 원, 공과금 7만 원, 생필품 5만 원, 여가비 10만 원, 총 47만 원. 그 대신 얻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따뜻한 밥상, 서로의 안부, 웃음, 그리고 삶의 의미. 의사도 놀랐다. 박옥순 할머니,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덜 외로워졌어요, 선생님. 그날 밤 우리 5명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말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대답했다. 응, 지금이 진짜 인생이야.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우리 해바라기 모임이 생긴 지도 1년이 넘었다. 처음엔 단지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2번째 봄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하루의 시작은 여전히 단톡방 인사로 열린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건강합시다. 누군가가 답하지 않으면 바로 전화가 온다. 언니, 왜 연락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늦잠 좀 잤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확인한다. 이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라는 신호다. 우리는 매달 한 번 감사 모임을 연다. 누군가는 그달에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한다. 지난달엔 약값을 같이 내줘서 고마웠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서로를 안는다. 이 단순한 포옹이야말로 진짜 치료였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생겼다. 나는 이야기 수업으로 월 20만 원, 유튜브 수익으로 15만 원 정도를 번다. 그걸로 커피도 사고 생일 케이크도 산다. 정순자 씨는 수공예품을 팔아서 월 30만 원을 번다. 그 돈으로 경로당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해준다. 우리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점점 서로의 가족이 되어갔다.
명절이면 함께 송편을 빚고 크리스마스엔 작은 트리를 만들었다. 우리 집은 이제 요양원이 아니라 마음의 집이야. 영희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할머니들 모임 참 보기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단합이 잘 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서 그래요. 누군가가 밥을 하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웃음을 주거든요. 그 말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가족이죠. 나는 가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찾아봤다. 일본에는 그레이코 하우징이 있다. 수십 명 정도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며 공동 부엌과 거실을 나눈다. 그곳에선 고독사가 거의 없다고 한다. 덴마크의 코우징은 세대가 섞여 산다. 노인은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나누고 젊은이는 노인의 삶을 돕는다. 세대가 함께 웃는 사회, 그게 진짜 복지 아닐까? 미국에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다. 노인들이 함께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건강 관리를 공유한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다. 함께 산다. 나는 이 생각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청 노인복지센터에 편지를 썼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웃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며칠 뒤 복지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줬다. 좋은 제안이네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 정말로 변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작은 모임이 이제는 마을의 모델이 되었다. 젊은 세대가 찾아와 물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내 가슴을 벅차게 했다. 노년이 외로운 세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대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60만 원으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말이 이어진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혼자지만 이젠 외롭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는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밤이 깊으면 나는 해바라기 모임 단톡방을 다시 열어본다. 잘 자요, 내일 봐요. 그 말 한 줄에 따뜻함이 번진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의 집도 아닌 함께 사는 노후 둘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내일이 어떻게 오더라도 내 곁에는 웃는 얼굴 5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만보 걷기가 최고다. 약만 잘 챙기면 된다. 이 세 가지를 평생의 진리처럼 믿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저는 지난 40년 동안 8,000명이 넘는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공통점이 바로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마셨고 만보를 걸으며 약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몸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75세에 병상에 누울까요? 그 이유를 찾아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요양원, 경로당, 건강검진센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아무리 성실해도 몸은 망가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의 노력 중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서준 박사입니다. 40년 동안 인간의 노화와 건강 수명을 연구해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과학자로서 저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밀은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을 쓰느냐, 약을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느냐. 결국 건강의 비밀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방향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8,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이며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피곤할까? 약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매일 걷는데 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찰까? 오늘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상식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78세의 박철수 어르신이 제 연구소 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 둔치를 10,000보씩 걷고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죠. 식단도 철저했습니다. 염분 줄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요. 10,000보를 걸었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8%나 낮았던 겁니다. 이상하죠? 매일 그렇게 걷는데도 근육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그분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 특히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지는 못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뼈와 관절을 지탱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하루 3번만 하십시오. 처음엔 5번도 못 일어나셨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시장까지 혼자 다니셨죠. 근육이 회복되니 식사량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다시 제 다리로 인생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습관의 방향으로 늙는다는 걸요. 그분처럼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왜 쓰러지는지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지만 언제 마셔야 하는지 모르고, 걷기를 꾸준히 하지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모르며, 약을 빠짐없이 챙기지만 무엇을 잃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 틈이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경고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요?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양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누구에게나 옳은 말이었을까요? 젊을 때의 몸과 70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땐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 하루에 2~3리터를 마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즉, 마신 만큼 저장되지 않고 대부분이 심장과 신장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72세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시간.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2~3잔, 자기 전에 2잔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즉, 몸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심장과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했던 겁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간단한 물 시간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반컵, 점심 30분 전 반컵, 외출 후 반컵, 잠자기 1시간 전 반컵, 딱 4번. 그 외엔 억지로 물을 들이켜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단 3일 후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부었어요. 머리도 맑아요. 그렇게 단 2주 후 두통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죠. 여러분, 물의 양보다 언제, 어떻게 나눠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물을 하루 4번에 나누어 마신 노인 그룹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신 그룹보다 심장 부담이 35% 줄고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 한 컵이 아니라 시간 한 컵이 생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몰아서 마실까요? 혈액이 깨끗해진다, 심장마비 예방에 좋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밤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은 과도한 압박을 받습니다. 혈액은 묽어지지만 그만큼 순환이 느려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운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은 하루 4번 반 컵씩 따뜻하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 신장, 뇌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신체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려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반컵,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언제 물을 마셨나요? 그 시간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곁기. 많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습관이지만 사실상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만보 걷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 10분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보 걷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만보만 걸으면 장수한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물론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넘어짐을 막아주는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 몸의 근육은 70세가 넘어가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엔 12%가 사라지는 셈이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라고 의문을 가지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최민수 76세님은 매일 아침 한강을 걸으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이었어요. 즉, 걸어도 하체 근력은 약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3가지 동작을 권했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둘째, 발뒤꿈치 들기 10회. 셋째, 한 발로 서기 10초. 이 3가지를 하루 3번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운동이야? 그런데 2주 후, 그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다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고 근육량이 15%나 늘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그룹의 낙상률은 18%, 걷기와 근력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낙상률은 7%,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다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근육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단 하루 만에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딱 5번만 일어나 보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걷기는 계속하세요. 하지만 하루 10분의 근육 루틴을 더하세요. 아침에 의자 일어나기, 점심 후 발뒤꿈치 들기, 저녁에 한 발 서기. 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10년 더 버틸 수 있는 다리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의 비밀은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매일 10분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멈추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보 대신 10분을 선택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할 다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 야오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때로는 몸의 영양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이지만 동시에 모르게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는 경험.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노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빼앗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마그네슘을 빼앗아 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킵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둔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또한 고지혈증약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만 코엔자임 Q-샘을 감소시킵니다. 이 물질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게 부족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조사 결과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60대 이상 환자의 83%가 마그네슘, 비타민 B, 코엔자임, Q-샘 중 하나 이상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즉,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정수진, 69세, 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고 항상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조각, 견과류 1줌을 드세요. 딱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에 쥐가 안 나요. 밤에도 잠이 깊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영양의 균형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매일 바나나 1개, 2. 등푸른 생선 1조각, 3. 견과류 1줌.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약이 빼앗아가는 필수 영양소를 다시 채워주는 보호막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막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심이 들어있어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B군의 주요 공급원이죠. 이 3가지를 매일 챙기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약을 먹는다는 건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약만 믿지 말고 음식으로 균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약 복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은 약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병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나이에 외로움이야.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제가 40년간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75년 추적 연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을 멈추면 뇌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둔해지고 염증 물질이 늘어나며 면역세포가 약화됩니다. 결국 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이광수 81세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에 살았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셨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6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20 이상 올랐고 체중은 5kg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10분만 통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경로당의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목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며 웃었죠. 그 후 6개월 뒤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몸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행위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 외출,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 이 3가지가 최고의 한구울제이자 장수 비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수명을 10년 늘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1.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 2. 걷기보다 근육을 깨우는 습관. 3. 약 대신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습관. 4. 외로움을 이겨내는 연결의 습관.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바나나 1개, 전화 1통.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컵을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 1통을 걸거나, 의자 앞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저는 매주 새로운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발매